우선 주간 일정 좀 살펴볼까요? 근데 주간 일정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거라고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월요일이 2월 27일이죠. 진짜 2월달 다 갔어요. 예, 지금 달력 일요일이고 월요일겠죠. 2월 27일 월요일, 28일, 3월 1일이 수요일이죠. 예. 그 다음에 2일, 3일. 이제 한 주간이 3월로 넘어가는 한 주간이 돼. 그 다음에 수요일날 3월 1일은 휴장이니까 어, 여튼 간에 이제 3월달로 곧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가죠. 3월달로. 뭐 실적 발표는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못한 기업들은 발표를 진행하겠죠. 네, 화요일날 워닝 멀티리얼스 실적 발표가 있고 3월 3일 금요일이 셀트리온 그룹주 실적 발표. 셀트리온 쪽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쪽 네,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하락한 것이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대부분 오후에 하긴 하던데 여하튼 간에 이번 주 셀트리온의 움직임 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이 여기서 좀 하락하죠. 최근에 방송했었는데 하락했다가 지금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화이트 캔들 나왔죠. 뭐 여하튼 간에 뭐 이번 주 좀 바닥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는 네, 바로 반등해서 올랐네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건 재무를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우선은 셀트론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모바일 관련된 전시회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월요일날 하는 거래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르셀로나도 생성 AI 열풍 최대 모바일 박람회 완벽한 부활. 그래서 AI 쪽 뭐 얘기하고 있긴 하네. 한국에서는 13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 네, 27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ICT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오직 상용화와 잘 안 보이죠? 오직 상용화 5년 차 맞이해 통신기술의 혁신, 근엄호 일상의 변화를 구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챗 GPT 영향권 뭐 하면서 바르셀로나는 AI 혁신 격전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킨 챗 GPT 핵심 기술인 AI 인공지능가 글로벌 화두로 등장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AI 기반의 로봇 기술 등이 다양하게 소개된다. 요새 그 계속 나오는 게 AI라든지 챗 GPT 관련된 거,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 로봇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네, 그러면 목요일까지 나흘간이 있는 거고 1월 관광 통계 발표가 있고 서울 옥션의 네, 첫 오프라인 경매가 화요일날 있고
그다음에 3월 1일 날은 국내 증시 휴장.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가 수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된 수혜주. 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난 웃긴 게 저건 것 같아. 우리나라의 그 하반기, 여러분들 아시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국은에서도 얘기했나요?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나아질까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우선 크게 얘기했죠. 한 가지는 챗 GPT, 요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런 얘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때문에 언제는 중국하고 적대 관계를 하더니 지금은 이제 중국 때문에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피 섞게, 쪽팔리게.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려 놓고서. 창피한 걸 몰라, 창피한 걸. 여하튼 간에, 그래서 뭐,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네, 요게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바이오 인프라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셀트리온 그룹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500억 원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50억 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요새 그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종목들이 그 자사주 매입을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나면은 소각이라는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사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 뭐 올라갔다가 다시 뭐 빠지기도 하고 매집봉 세우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뭐 자사주 매입이 500억 원치 한다는 거죠. 헬스케어가 250억 원치. 요새는 그 아무래도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약세장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뭐 약세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합병이라든지 합병 관련된 얘기, 인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뭐 무상증자, 아니면 뭐 소각, 이런 이슈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 지금은 차트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차트라든지 캔들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약세장이 올 거잖아요. 약세장이 오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잖아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차트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 무너지면서 지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차트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요. 어느 정도는. 왜? 당연히 상승장이니까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조정장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맞아 들어갔던 그 내가 알고 있던 패턴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던 보주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외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노하우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에 적용한대. 오히려 반대로 예외 사항으로 해서 움직인다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약세장이 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하우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알고 있는 그 노하우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어떤 거로 움직이냐 하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직접적인 이슈가 있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병이라든지 인수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지.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뭐 나 돈 벌었어요 막 떠들어대다가 지수가 상승했다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그 누구도 나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스캘핑 하시는 분들만 돈 버는 거지. 짧게 뭐 0.5% 먹고 빠지고 0.5%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만 돈 버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 갑자기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차트와 상관없이 갑자기 매집봉 만들면서 확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해 하지 마세요. 낙담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 종목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본질적 가치가 있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너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요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제 소각 관련된 합병, 인수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예 공시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 어떤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합병 인수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최대 주주 그 최대 주주끼리 싸우는 거 뭐죠?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경영권 분쟁 그런 이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반기에는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는.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반기 증시. 그리고 이미 제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좀 어제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뭐 무역수지를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나라가 그 IMF를 겪었을 때 그때하고의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 여하튼 이때를 비교하면서 제가 지수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죠. 그래서 지수 상반기 때와 뭐 하반기 때 어떻게 움직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던데?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던데? 어, 매우 심각하다는 거. 지금 뭐 대부분 저 상당수의 그 유튜브에서 뭐 경제를 다루시는 이제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신 분들도 저 말고라도 계시더라고요. 좀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 왜 이렇게 B 파동이 나오고 C 파동이 왜 나오는지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 오늘은 시간이 되면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자산 운영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따로 떼서 얘기할까? 그냥 바로 이어가서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뭐 실천 방안이라든지 운영은 멤버십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공개 방송에서도 네,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자산 운영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가지고 요 위에는 저거예요. 2023년 올해 올해 그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이거는 아래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어떤 자산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작죠, 화면이. 이렇게 보면 좀 그죠. 네,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얘기를 한다면은 어제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IMF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걸 다 어제 함께 공부했죠. 벤치마크 하면서 비교해드렸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타임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IMF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997년에 IMF 겪었잖아요. 그거에 의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일정은 변동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이때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전 세계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고 나서 단 5일 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고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그리고 요번에도 또 맞췄죠. 요번에도 그 비파동에 여기 내려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맞았죠.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물론 뭐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맞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웃라인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계획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리스크에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해. 그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좀 수정될 수 있죠.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웃라인 정도. 네, 우선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상반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는 주식시장은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반기 때 제가 폭락장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때 폭락장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때 폭락장이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폭락장이 10월 정도? 10월부터 좀 폭락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7월 달부터 하반기 때 폭락장이 온다는데 한 10월 달 정도? 10월부터 12월 보통 폭락장이 오게 되면은 2달 내지 3달 정도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달이죠. 10월에서 11월, 12월 2달. 그러면은 이제
여기 8월달, 9월달, 10월달 뭐냐?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하락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박스권 가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보통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예.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다 지지라인 다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폭락장이 시작하는 거고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이 어떤 그러니까 조정 고점 하락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고점 하락 조정 구간을 8, 9, 10월 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은 10월에서 11월, 12월 두 달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완충지대긴 하죠. 요쪽에 고점 하락 조정 구간이 이제 완충지대긴 한데 뭐 여기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을 하겠죠. 예, 두세 달 좀 폭락할 겁니다. 예, 폭락하고 나서 폭락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폭락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반등 나와요. 예, 물론 이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폭락하게 되면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뭐 불문율이죠. 뭐 그래요. 늘상 늘상 일어나는 일. 네, 그래서 여기 한 10일달까지 빠지게 되면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반등장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반등 주겠죠. 그러다가 다시 전 다시 또 폭락이 온다고 봅니다.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폭락. 이게 왜 어떤 근거로 한 거냐면 이건 저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IMF 터졌을 때 그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줬다가 여기서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폭락, 리폭락장 다시 폭락장이 올 거야. 4월달, 5월달, 6월달 한 3개월 동안 여기 3개월 동안 여기 2개월 동안 올라오고 2개월 동안 빠지고 그다음에 다시 폭락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기간 조정 매집 바닥 매집이죠. 이제 세력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열심히 물량 모으겠죠. 다 개미들 죽여놓고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뭔지 아시죠? 제로섬 게임이란 거 아시죠? 왜 C파동이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주식시장의 제로섬 게임이죠. 네, 그래서 7, 8, 9, 10,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한 4개월 정도 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습니다. 장기 상승장으로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2위, 3, 4, 5, 6, 7 이쪽에 주식을 할 때가 가장 좋을 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짜리일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가장 간단한 것으로 본다면 뭐 인버스를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죠. 물론 이제 인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폭락장에 오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인버스는 엄청나게 급상승하게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버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인버스 말고라도 뭐 다른 ETF 해지 종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드렸어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할 게 뭐가 있냐면 최근 그 외환시장 개방한다는 소식 있죠. 우리나라에서 외환시장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어. 네, 여기 이 시장을 개방을 한다죠. 네. 근데 외환시장 개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언제죠? 네, 1997년이죠. 그때 외환시장 개방해가지고 IMF 터진 거잖아요. 근데 또 외환시장 또 개방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죠. 돈 빼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지요. 해외로 돈 빼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타임이죠. 그래서 외환시장 개방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IMF처럼 폭락장의 시작인 거죠. 똑같더라고요. 그 우리 1997년, 1990년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거의 판박이더라고요. 완전 판박이 수준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 방송에서 좀 같이 얘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요.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서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치 매매 방송으로 좀 와주세요. 내일도 장 시작하기 8시 45분에 방송하고 있고, 근데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 이전 방송들 다 시청할 수 있으니까 뭐 직장인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자산 운영 관점에서 주식 투자 매매도 하고 가치 매매도 하고 있으니까. 네, 여하튼 멤버십 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저거잖아요. 아웃라인이잖아요. 아웃라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웃라인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고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하고 그럴 거야 멍 때리고 있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를 좀 지표를 봐야 되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완전 개판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창피스러울 정도로 지금 외환 보유가 완전 바닥 나고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네, 지금 외환 보고 다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죠. 이거 어제 다 말씀드렸을까? 이거 알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금리 쪽을, 우리나라 금리 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 쪽을 어제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 쪽을 왜 살펴봐야 하냐면은, 아니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유럽도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못 올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못 되거든요. 세계 글로벌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똥배짱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고, 얼마나 경제가 튼튼하다고. 지금 경제도 다 무너졌구만. 우리나라만 금리 못 올리기 때문에 난리 나죠. 그건 역행하는 거잖아요. 순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맞죠. 지금 환율 방어하다가 지금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환율도 지금 1,300원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환율 올라간다고 또 그러면 또 뭐 하겠어? 환율 방어한다고 또 외환 보유액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외환 보유액은 계속 줄어들겠지 뭐. 거기다가 또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눈덩이처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 또 외환시장 개방한다고 뭐 악재가 뭐 계속 넘쳐나네요. 악재 요인들이 하늘 높다 모르게 그냥 계속 넘쳐나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위험하던 거, 뭐 이런 얘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살펴보시면,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 같긴 한데, 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기준을 볼 때 코픽스를 좀 기준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게 그 단기 코픽스가 나오는데, 뭐 코픽스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좀 낯선 단어긴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우리나라 금리의 어떤 추이를 볼 때 코픽스를 좀 보시면은 뭐 주담대 대출, 보통 뭐 주담대 대출의 어떤 금리의 흐름을 볼 때 코픽스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긴 한데요.
물론 뭐 코픽스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멤버십 방송에서 좀 진행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보시는 거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코픽스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게 되면은 2022년, 2023년 있어요. 그럼 우선 2022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보기를 한번 눌러봐요. 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코픽스, 이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코픽스라는 단어 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를 보시면 돼요. 2022년 1월 5일 날 우리나라 금리가 1.4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는데 특히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이제 6월 달 넘어서 올라가죠. 6월 29일 바뀌자마자 2%대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제 쫙 3%대 올라가고 3%대 돌파하면서 이제 4%대까지 올라가고 4%에서 정점을 찍었던 게 4.3%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주담대 대출이 8%까지 찍었잖아요. 요 코픽스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말해서 뭐 4.3%면은 여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플러스 시키고 뭐 빼고 하게 되면 주담대 대출 8%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흐름만 보는 거니까 뭐 8%다 4%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의 우리나라의 그 금리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이. 근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보시게 되면은 올 1월 달부터 좀 빠지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4.30이 됐죠. 12월 달까지 그렇죠? 4%대였죠. 3.96 됐죠. 그러다가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여기 1월 달부터 빠지더라고요. 1월 4일부터 4.06, 그 다음에 3.97, 3.84, 3.79, 3.61, 3.53, 3.44, 3.38, 그쵸? 네, 금리에,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뭐, 코픽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추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어떤 거가 좀 비슷한 거 아니냐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자주 보는 게 미국의 그 채권금리를 보잖아요. 채권금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대요. 선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신대요. 우리가 채권금리를 보는 이유가 왜 보죠? 제가 미국의 채권금리, 명목금리를 보는 이유가 왜 봐요?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증시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시죠. 네,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가 다시 여기 떨어지게 오히려 올라가죠.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의미에서 보는 거니까 선행지표 역할로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의미로서 보는 거예요. 뭐 이 코픽스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주식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데서 도움되려고 보는 거지. 우리가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튼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요. 네, 금리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가 뭐죠? 어제 말씀드렸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주담대 대출이 줄어들잖아. 주담대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긴 하겠죠. 네, 건설 쪽. 그리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 봄이 왔으니까 뭐 이제 인테리어 쪽도 인테리어 건설 이쪽이 여기 금리도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걸 좀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건설 쪽을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봐야죠. 이걸 보면서 해야지. 이런 거 보면서 진행을. 특히 금리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경제를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 쪽에다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보셔야 돼요. 나 자산은 운영하는데 나 부동산에 투자할래.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데, 왜냐면 이거는 저거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는 단기 코픽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까요?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거 살짝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니다, 또 이거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겠다. 멤버십 방송에서 강의를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거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볼 게 있죠. 이거 말고라도 더 볼 수 봐야 될 거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 볼게요. 너무 또 얘기 많이 하면은 시간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볼만한 이제 경제 지표들인데,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30%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이제 초점, 다시 요로 볼게요. 자산 운영 타임스케일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 참고해 보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지금 뭐 외환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죠? 외환 보유가 어떤지, 그 다음에 또 금리는 어떤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 PMI 지수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다 보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또 금리는 어떤지, 이런 것 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제 지표를 다 참고하면서 이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팅킹을 한 사람이 자산 운영 타임 스케줄이라는 이런 걸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수정되겠죠. 물론 수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정되긴 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달라질 수,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타이밍, 또 주식이란 게 또 타이밍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에다 뭐, 실행 방안은 뭐, 멤버십 방송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공개 방송만 하지 마시고,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멤버십으로 좀 가입 좀 하셔가지고, 여기서 멤버십 방송에서 함께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오늘, 자산 운영 타임 스케줄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거 말씀드렸죠. 주간 일정 말씀드렸고,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과 관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고민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계속 타임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어떤지를 계속 뭐랄까 추적해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인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2월 26일 오늘 인지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저야 이게 직업이지.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긴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업이 아니시잖아. 주식이 직업은 아니시잖아. 본업이 있으신 거잖아. 본업이 있으시다 보면 또 지금은 인지하셨겠지만 또 나중에 뭐 개인 사정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추적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할 수가 있고, 계속 지금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팔로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직업이냐 직업이 아니냐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프로페셔널이냐 프로페셔널 아니냐,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없느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이걸 고민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미래인 거지. 그래서 과정이란 게 중요한 거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또 기간도 조정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고민을 하는 거고 추적을 하는 거고 추적을 안 하는 거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사람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건망증,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인지하셨다 하더라도 아 그래 지금 인지하셨어. 2월 26일 오늘 인지하셨어.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신 이 마음가짐이 7월 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인지했던 이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내 마음이 7월 때까지 계속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10월 달까지 계속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까먹는다고 중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새로 오신 분은 꾸덕꾸덕 한 번만 눌러주세요.